투자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려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깊이 있고 넓게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이게 기프트는 아니죠. 기프트는 아니고 퓨처스라고 이야기하는 선물 거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외환에 다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이번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뭐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가 뭐 11월 물이 선물 가격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는 게 너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주식 투자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 뭐 선물 가격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끝내버리는 게 좀 제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접근이 그러는데 가령 문학 작품 읽을 때 현대 문학 작품보다 고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그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고대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뭐 많은 회화 작품들 있고 조각상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고전이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책방에 가보세요. 문학 코너에 가면 고전들 뭐 수백 년 전, 뭐 심지어는 뭐 2000년, 2000 몇백 년 전, 최근에 나우나 씨가 테스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때 작품들도 나와 있어요. 책방에 가면 있는데 근데 투자 쪽에 딱 와서 보면 전부 다 현대 작품이에요. 컨템포러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뭐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작품들은 아예 모르고 피카소만 보면서 그림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 뭔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가령 선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도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선물 거래를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왜 그런 거래를 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선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쉽다. 이게 제 접근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 선물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최초의 선물 거래, 이걸 최초의 선물 거래라고 딱히 부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뭐 최초의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오사카의 도지마 쌀 거래소의 사례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물 거래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왜 쌀을 선물로 거래를 했느냐를 역사적 맥락에서는 쉽게 이해하실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고 나면 이런 게 다 그런 선물 거래구나. 선물 거래라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역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죠. 그때가 1582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사카에다가 본인의 근거지를 만들어요. 오사카라는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전역에서 물자들이 들어오기가 정말 좋은 항구 도시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침략할 그럴 준비를 하는 곳이죠. 거기다가 오사카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근거지로 만드는데 사실 그것만큼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왕이 살고 있는 교토랑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급행 타면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급행 전철을 타면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유가 뭐냐면 지방의 영주들, 흔히 다이묘라고 이야기하는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아버리면 중립적이든 다른 지방 영주들도 다 이 왕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란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사카를 잡은 이유가 교토하고 워낙 가까워서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죠. 에도 막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인
이 워낙 집안도 좋고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자기가 이제 그 간파쿠, 관백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에도, 지금 도쿄죠. 그 당시는 근데 그냥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그냥 유배시켜버리는 거죠. 거기다 영지를 주면서 거기 영주해라. 근데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손들이 이 오사카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에도에서 자기 근거지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그거죠. 지방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토에 먼저 가가지고 왕의 재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방의 영주들을 전부 다 가족들은 에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들도 1년 중에 여름에 반드시 에도에 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영지를 버릴 수는 없으니 지방의 다이묘들이 에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한 번씩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참근교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가족들을 에도에 마치 볼모로 잡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사실 일본이라는 땅은 쌀 농사에 정말 최고 적합한 땅인 것 같아요. 워낙 쌀 농사가 잘 되고 가다 보니까 이게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쌀이 너무 잘 자라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지방 영주들이 그 남는 쌀 가지고 군대를 키우는 거죠. 군대를 키우면 이 군대가 생산활동이 종사 안 하잖아요. 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안 하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쌀 농사가 워낙 잘 되니까. 쌀이 창고에 그득그득하니까 군대를 키워가지고 서로 막 싸운 게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방 영주들이 군대를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쌀을 소모를 지켜야 되겠죠. 그 가족들을 에도에 와서 있게 하는데 다들 에도에 와가지고 뭐 서로 그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한다고 맨날 사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이미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이제 전 세계 뭐 이런 사치품들, 귀중품들을 일본에 막 실어 나르고 했는데 이 에도에 있는 가족들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치 생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영주들도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혼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자기 수행원들이 있어야 되죠. 최소 수백 명에 수천 명이 지방과 에도를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쌀이 영주들이 군대를 키울 만큼 쌀을 보관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거래가 돼야 돼요. 거기도 지방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거래해가지고 배를 타고 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에도 근처에서 도쿄 근처에서 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카에 이제 쌀 거래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창고를 두고 지금도 형체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도지마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쌀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쌀을 그냥 우리 마트에 가면 쌀을 뭐 한 포대 사고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 쌀을 보관하고 쌀을 보관했다라는 증서를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 도지마 쌀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현물 거래라고 봐야 돼요. 이건 선물 거래, 현물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도 그렇죠. 마트나 또는 전자제품 사러 가면 여기 있는 에어컨 딱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에어컨 견본 보고 그리고 나서 종이로 사인하고 뭐 또는 뭐 컴퓨터로 사인하고 그러면 창고에 있는 에어컨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이거랑 같은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쌀 거래도 마찬가지로 도시마 쌀 거래도 마찬가지로 창고에 쌀이 있고 그 창고에 쌀이 있다라는 보관 증서를 이 공신력 있는 창고가 발행을 해주면 이걸 갖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기적인 거래도 많이 생겼겠죠. 그죠? 쌀 한 포대 짊어지고 가서 거래하고 여기 갖다 놔 저희가 창고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보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중간에 분실 위험도 있고 중간에 비 맞으면 또 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거래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창고 하나 두고 여기다 다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증서만으로 거래를 하니까 증서를 갖고
하루에도 몇십 번 손바꿈이 일어나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영주들은 여기다가 쌀 창고에다가 쌀을 갖고 오게 하고 여기서 증서를 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집에 저쪽 영주가 지금 맨날 파티였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나도 맨날 파티여야 되고. 저쪽 영주가 뭐 영국산 도자기 뭐 자기 세트 샀다는데 나도 안 살 수가 없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사라져가고 뭐 에도막부는 이제 그 안정을 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주들이 돈을 소모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죠. 이미 생산된 쌀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관되지도 않은 쌀, 올해 가을에 수확할 쌀, 이거를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이 쌀 창고에서 그 증서를 발행한 건 아닙니다만 이 영주들이 이제 쓴 거죠. 내가 무사로서 내가 나의 그 명예를 걸고 뭐 이번 가을에 쌀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에도막부가 이걸 금지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 놓고 나서 부도가 나면 가을에 뭐 여름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쌀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영주가 그 무사계급인데 상인 계급한테 이게 치욕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일본의 그 당시의 무사 질서로 보면 안 맞다라고 해서 처음엔 금지시켰는데 결국은 이게 1730년 정도에 어쩔 수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영주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미 갖고 있던 쌀은 다 팔아먹었고 올해 가을에 쌀이 수확될 건데 그걸 냅두고 지금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1730년에 이 거래를 허용을 합니다. 거래를 허용을 하고 그래서 창고에 보관되지 않은 쌀 증서를 새로 발행을 하는 거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가을에 들어올 쌀이라는 증서를 새로 발행을 해서 이것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마 쌀 거래소가 아침에 10시부터 그 12시까지는 현물 거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의 증서를 거래를 하고 그 현물 거래 2시간 전후로 더 잡아서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 창고에 보관되지 않은 쌀의 증서를 갖고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 거래예요. 올해 가을에 내가 받을 쌀을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선물 거래 시작입니다. 뭐 지금은 선물 거래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복잡해져 있지만 우리가 선물 거래를 뭐 지금 복잡한 것도 이해하실 때는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금 증서가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물쌀은 그 증서를 가령 이 현물쌀 가격이 100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증서도 100입니다. 100. 100에 거래를 해요. 근데 지금 창고에 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거래를 한다. 뭐 가을에 100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100으로 거래하는 사람 없죠. 이건 마치 자동차 예약 주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약금 10% 내고 내가 실제로 그 차의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되잖아요. 또는 아파트 지금 지은 것도 없는데 분양권 거래를 그 아파트 값이 뭐 가령 10억이 될 거다. 10억 다 주고 거래하나요? 일부만 가지고 거래를 하죠.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로 보통 10%에서 20%, 그 가격의 한 10% 내지 20% 정도에서만 일종의 이제 그 주문 예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으로 이걸 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돈만 내고 내가 지금 현물 가격이 100인 것과 비슷한 100인 지금 창고에 있는 쌀과 비슷한 앞으로 가을에 들어올 창고에 아직 안 들어온 가을에 들어올 쌀의 증서를 이거는 현물은 100으로 거래하는데 요거는 가령 10이나 20에 거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령 가격이 쌀값이 뭐 지금 당장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쌀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가을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가을까지 뭐 가을 중간에 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 선물 거래 가격도 올라가겠죠. 선물도 가령 뭐 현물 쌀이 100이다. 선물 쌀도 10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이 됐어요. 이게 또 200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00과 비슷한 가격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10만 가지고 거래했기 때문에 이거 2배 올라가면 나는 12, 20이 되고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100이 200이 됐으면 이 100만큼 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가령 분양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데 요즘 그걸 뭐 P라고 이야기하냐 프리미엄. 가령 뭐 이게 집값이 10억짜리인데 내가 가령 뭐 1억 가지고 분양권을 샀다. 근데 집값이 10억이 20억 됐다. 그러면 나는 1억 갖고 있던 분양권을 그러면 이 100%를 올랐으니까 나보다 100% 2억에 팔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내가 지금 1억에 샀지만 이 집에 대한 1억에 대한 10억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이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증서 분양권을 2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야 되겠죠. 이걸 1억에 샀다고 해서 2배 올라갔다가 2억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물 거래라는 것도 현물 가격이 2배로 올랐는데 얘는 110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택시장에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것도 소액을 내가 넣어가지고 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10% 올라갔으면 내가 소액 넣은 것도 1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값 올라간 거 요 전체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왜 생겼느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도 막부의 참근 교대제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면 그래 그게 생긴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실수요에 따라서 생긴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투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투기하기 괜찮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은 그 투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투기꾼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수요는 존재를 하겠죠. 에도마프 시대처럼 존재하고.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투기를 하기에 너무 소액으로 큰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 투기를 하기에 또 너무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무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예약 주문을 한 거예요. 자동차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부품도 아직 중국에 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동차를 내가 지금 차값의 한 10%를 내고 언제 받겠다, 3개월 후에 받겠다 또는 6개월 후에 받겠다고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체 차를 내가 10% 가격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차값은 변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변할 건 아닌데 가령 주택 같으면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소액을 갖고 이 집 전체를 소유하는 그런 구조니까 집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아주 크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선물 거래도 뭐 미래 가격을 뭐 저기 예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거를 요만큼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그걸 뭐 미래 가격을 예상해서 거래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없이 그냥 피카소 작품만 보고 미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겠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생각은 없다. 승복할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자기는 승복한다라고 대답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병원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책 논의되고 있던 거 중단해라라고 트윗을 날리면서 경기 부양책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다라는 게 자기가 이기는 것이지 선거 결과가 자기가 지는 결과로 나왔을 때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걱정이 11월 선거 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보다 선거 끝나고 변동성이 훨씬 더 커져버리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선거가 도대체 결과 어떻게 나온 거야?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겼다 표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개표를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표를 재검표를 하는 것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소송부터가 법원 갔는데 이것도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막 커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11월 중순에 만기가 들어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때가 이제 뭐 가을 수확이 되면 들어오는 쌀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때가 만기가 되는 그런 선물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선물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11월 3일 전보다 11월 3일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그럼 빅스라고 하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빅스 가격이 11월 전에는 낮다가 11월 3일 이후로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11월 3일 이후에 만기가 들어오는 11월 중순에 들어오는 빅스 선물을 사면 요거는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거에 대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미국 사회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이미 미국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폭력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소송 좀 붙고 이게 대법원 가야지 결국은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해결이 안 돼요. 특히나 미국 같은 삼권 분립이 철저한 나라는 의회와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간의 권한에 대해서 간섭하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행정부도 백악관 쪽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겼어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법원 판결도 승복을 할까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에 변동성보다 선거 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도지마 쌀 거래소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보다 가을 수확에 아직 이 창고에 없는데 가을에 들어오는 그 쌀이 훨씬 더 비싸지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물 매수를 하다 보니 빅스 선물 가격이 10월물보다 11월물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